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시장 방문, 간변단체 행사 참석, 1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시 만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등 여러 인물과 접촉하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향해서도 연일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들 보수의 품격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난 탈주범 김길수가 사흘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번 탈주국의 원인과 주목해야 할 문제 사건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커피숍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제 저녁부터 한입뉴스를 준비하는 박정호 기자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어제 열공하는 모습 감동이었어요. 직접 확인하셨죠? 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이봉우 연구원. 저도 하루 전부터 준비하는데 이제 확인이 안 된 것이죠. 저도 이제 눈에 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더니 좋았을 뻔했는데 네, 농담이고요. 자, 두 분 참 열심히 준비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부터 가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 후 가자 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어제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자 지구 재점령으로 해석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6일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후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안보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가자 지구를 이번 전쟁 이후에 재점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으로 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 바가 있는데 이후에 오랫동안 끊임없이 여러 충돌, 국지전 그리고 희생들이 뒤따랐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재점령하면 결국에는 그 참화가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계속해서 미국의 말을 따라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독립국가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5일에 서한 지구를 직접 방문해서 이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대안을 전후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일단 자치정부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자치정부가 다 통치를 하면 된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쟁 직후에는 잠시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가자지구 통치와 안보를 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바로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이스라엘의 재점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버린 것이라 미국이 다시 한번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어제 기자들이 이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존 커비 조정관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를 통치할 수는 없다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좀 즉답을 피해서 미국이 지금 고민이 많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스라엘 총리를 역임했던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 이 사람도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이번 전쟁 후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아랍 국가 중심의
다국적군이 현지에서 안보를 책임져주면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객관적 시각을 잃지 말고 결국에는 두 국가 해법이 근본적으로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해법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네타냐후 내각의 강경한 태도에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군요. 자, 이번엔 더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국내로 와봅니다. 어제 대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네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구 칠성시장 방문, 그러니까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사저를 방문했어요.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사저를 찾은 뒤 첫 방문인데 사실 지난달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만났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식에서 12일 만에 만났죠. 네,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사저 찾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과 이번 반응이 좀 비교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저 현관 앞에까지 나와서 윤 대통령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이걸 봤을 때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좀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 또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1시간 정도 대화도 했는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대통령실은 전하고 있고, 특히 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부분을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이가 좋은 모습, 결국에는 보수 대통합을 위한 어떤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2016년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수사 결과 재판까지 거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이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해소하는 차원의 그런 방문 아니겠느냐, 결국 TK 민심 잡기 행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잦은 만남을 보여주면서 균열을 계속해서 봉합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민심이 중요하다, TK 민심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용계 의원들의 신당 창당설, 그러니까 신당 띄우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TK 민심 행보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자, 이 행사 장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금 가짜 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역 기반 다지기도 있을 텐데, 다지기일 수도 있을 텐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또 상당히 강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에 방문한 어제 행보가 이 2023년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에 참석을 한 것인데, 이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7개월 만에 대구 방문이기도 하지만 이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딱 두 번째입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구에 방문하면서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통령들이 좀 지지세를 다시 확보하고 국정 동력에 힘을 삼아보려는 행보는 사실 여러 번 있었고, 윤 대통령도 이번 그런 행보로 볼 수 있는데, 방금 들으신 연설 내용을 보면 이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를 향해서 가짜뉴스 추방에 앞장서고 있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이 바르게 살기 운동의 가짜뉴스 추방이 민주주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했어요. 사실 바르게 살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추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가요? 예, 이게 1980년대 이제 말에 생겨난 단체고, 이 질서와 화합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좀 질서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그런 단체가 가짜뉴스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지만,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 추방으로 이 바르게 살기 운동을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것은 이 국정 기조의 이 바르게 살기 운동마저,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이런 회원들의 활동마저 대통령의 가짜뉴스 추방 기조에 따라주고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지층을 확고히 좀 통합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에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가짜 뉴스라면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좀 지나친 또 과한 내용인지는 또 지켜봐야 될 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포로 가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김포시가 첫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보였다고요. 네, 어제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주민과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여기서 김병수 김포시장 뭐라고 했냐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시민들이 누리는 교통, 문화, 복지, 교육, 인프라가 더 좋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에 문화시설 질 공간도 없지 않냐. 근데 김포 안에 가용 토지가 많기 때문에 문화나 또 산업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 김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근데 너무 어렵지 않냐.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주민투표나 관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만 통과하면 된다. 특별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어요. 그리고 뭐 내가 총선에 뛸 사람도 아니고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김병수 시장은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어제 이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총선용으로 비춰진다.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총선 때까지는 뜨겁다가 총선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교통도 좋아지고 또 자산 가격 상승도 있지 않을까. 이거 좀 기대하는 눈빛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8번 더 간담회를 김포시가 주민간담회 엽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이 또 모아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사회부총리는 이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에 단점들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네, 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이 두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이 김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 김포시 편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네. 특히 이상민 장관에게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김포시가 서울시의 한 개 자치구로 편입이 되면 지자체로서의 권한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묻자 이상민 장관이 김포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김포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이 대도시 특례 지자체 특례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자치구로 서울시의 구로 편입되면 그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어제 박상혁 의원과 이상민 장관이 모두 인정을 했고요. 또 예산 편성 방식에도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상민 장관이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권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만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서울 편입을 하게 되면 이 쓰레기 처리 시설 이게 지금 또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의 모두의 논란거리인데 이 권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지금 김포와 인천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서울시로 권한이 이관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갈등의 뇌관이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또 박 의원이 결국 기피 혐오 시설이 김포시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또 주민 고탕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되는 것 아니냐. 서울시 편입하게 되면 이렇게 지적을 하자 이상민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해서 어제 이주호 장관도 이 김포시가 서울로 가게 되면 농어촌 특례 입학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단언을 했거든요. 결국엔 장관들이 질의 끝에 답변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의 문제점들을 현재 정부의 장관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이건 계속해서 논박이 이루어질 수밖에 또 없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짚어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빈대 국내에도 유입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의심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정부 합동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 30여 건입니다. 이거는 신규 신고와 기존 신고를 누적한 수치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014년부터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가 9건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많이 신고가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 매트 아래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서 찜질방 운영이 중단됐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달 19일엔 대구의 한 사립대 기숙사에서도 어떤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긴급 소독을 했었고, 또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박종 일대 한 고시원, 경기도 부천 소재 고시원 등 숙박시설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출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게 바로 빈대 목격담이에요. 또 경험담,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 시민은 KTX와 지하철을 이용하던 도중에 이 트렌치코트 안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정말 빈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올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좀 우려, 이것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고시원, 목욕탕 이런 업소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하거나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빈대를 통해서 감염병이 옮겨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게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가려움증이나 이세적 피부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박멸을 해야 된다,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뭐 빈대 붙는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빈대가 상당히 뭐 창궐했던 적은 있지만, 아닌 밤중에 빈대냐 이런 얘기 나올 때 정부가 방역에도 힘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같은 학교시설, 보육시설, 교정시설, 대중교통, 이 빈대 방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이제 승인된 이 빈대 살충제 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해외에서 효과와 안정성이 보장된 살충제 조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 이렇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빨리 발견해서 방제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이 업소, 그러니까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발견되고 그러면 또 영업 못하니까, 그렇죠. 여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를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을지, 또 협조를 어떻게 구할지, 이게 좀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해외 직구 이런 데서 보면은 방제용품이 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좀 빨리 4주간의 이 집중 방제 기간 동안 빈대가 좀 사라졌다, 박멸됐다, 이런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기나 파리에 사용하는 살충제가 아니라 이 빈대를 잡는 특성 성분이 네. 좀 들어간 살충제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안내를 받으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작업으로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입니다. 홍은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30분 넘게 걸리고요. 정릉 2차로, 또 기름램프 2, 3차로에서 각각 작업 중인데 작업 구간 주변이 특히나 많이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3차로에선 고장난차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통도사 하이패스 부근 정체 작업 여파고요. 이후 충청권에서도 옥산 분기점을 지나 2km가량 정체인데요. 1차로를 막고 하고 있는 작업 여파입니다. 더 가서는 수원 부근 5차로에서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2, 3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 정체인데요. 서초나들목 하위 차로에선 작업 중이니까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호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간첩이란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잇따라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사람을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 간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던 중이었기에 간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 겁니까? 네, 막바지에 이른 국정감사. 어제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김병주 의원이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이 미국 정보기관에 우리 대통령실 도감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만 당한 게 아니라 우방국들도 많이 당했죠. 미국에. 네. 그리고 이 미국의 도감청 자체는 사실 여러 나라들이 사실로 인정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민단체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국 사령관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 도감청에 혹시 연루된 게 아니냐 고발을 당했는데 최근에 이 경찰이 불송치를 했는데 그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이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고 또 이 도감청이 시긴트 그러니까 첩보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휴민트 사람 첩보원들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서 지금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서면 기록이 남아 있으니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다른 말로 간첩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혹시라도 대통령실 안에 간첩이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격양되는 과정에서 이날 출석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대통령실 이 참모들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조금 수위가 높아진 것이죠. 네.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국민의힘 의원들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사실 중요한 점은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좀 과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이 수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첨단 기기가 아니라 첨단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실제로 대통령실이 만약에 입장을 낸 게 사실이라면 지금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좀 조사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워낙 안 알려져 있고 지금 좀 시일이 지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두고 또 비판한 내용이 있네요. 네. 우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요.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긴축을 하면 경제 침체를 부르고 경기 악순환이 된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뭐라고 했냐면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선거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MZ세대가 다 갚아야 된다. MZ세대 위해서라도 미래 세대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긴축 재정의 중요성 재차 강조를 했고 또 이제 최근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 윤 대통령 불참한 거 그러니까 불참하고 교회에 갔는데 신도들도 없이 대통령실 또 여당 인사들만 거기 앉아서 추모 예배를 드린 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김대기 실장은 아니 7,000명이 이제 모이는 시민 추모대 거기 가면 경호도 거의 불가능하다. 또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거의 정권 퇴진 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이걸 좀 토로를 했고 그러니까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었다. 이런 그런 얘기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재차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추도사에서도 그러니까 사과를 했고 그동안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대통령이 진정성 가지고 사과를 했다라고 김대기 실장을 강조를 하고 여기서 더 어떻게 사과를 하냐.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과하고 더 애도를 표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1주기 이제 지나고 유족들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유족들을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분향소를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 영정사진과 위패도 없이 분향소를 운영했고 또 대통령도 종교행사나 이런 데서 뭐 미안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과연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느꼈겠느냐 이런 또 반박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원식 장관 이야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또 도마 위에 올란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궁금할 텐데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거래 관련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요. 네, 어제 오후 예결위 전체 회의 과정에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인데요. 네. 그 안에서 주고받은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솔루스만 매도 1,000주 24,250원,
사모님 767주 24,250원이라는 답장이 누군가로부터 왔고요. 네. 이 메시지를 확인한 이 신원식 장관이 네,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을 보내주세요라고 답장하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루스는 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인 솔루스 첨단 소재로 추정이 되고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국내 3대 동박업체로 2차 전지 소재 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동박이면 상당히 중요하죠. 2차 전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을 예결위 도중에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일단 당장 논란이 된 것은 그 부분이고요. 주식량도 적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 이 문자 내용을 보낸 것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처럼 총액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6일에도 이 주식 거래를 비슷한 방식으로 했다는 의미죠. 사실 5일에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정부가 선언을 하면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6일에 주가 급등했다가 어제는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이 신원식 장관도 공매도 논란 속에 가장 핵심이었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를 이 불안정한 증시 속에서 이틀 연속으로 매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보도가 확인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윤리, 직무상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일단 신원식 장관은 해당 문자는 주식위탁 대리인인 증권회사 직원이 보낸 것이고 오전 10시 예결이 시작 전에 보낸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답장을 보내는 과정이 언론사에 포착된 것이지 일하면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주식은 여러 가지로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해 충돌이 없는지 과연 솔루스가 국방 방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연관성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그럽니다. 신문에 뭐 일면에도 올랐던 내용도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우연히 식당 옆방에 앉아서 신경전을 벌였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가 이제 국회 바로 이제 앞에 건너편에 있는 식당인데 이게 제가 이제 가본 적도 있는데요. 이게 방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원래 방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식당이 들어오면서 가벽처럼 세워진 곳이에요. 그렇죠. 국회 주변에 있는 식당을 보면 그냥 칸막이 정도 수준으로 나눠진 곳도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용히 있으면은 옆방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안철수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각자 일행과 식당에 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들과 함께 일행과 함께 식당에 먼저 도착을 해 있었고 안철수 의원이 또 기자들과 함께 옆방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어떤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냐면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지난 4일 이 전 대표가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거 반대로 말하면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이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럼 또 의사에게는 닥터 린튼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거 대놓고 무시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영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가 유독 컸다 그래요. 다 들렸군요. 안철수 누가 들어도 안철수 의원이구나 라는 알 수 있을 정도 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이 계속 뭐 이런 비판 발언이 이어지니까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뭐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여러 번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안 의원은 또 이 고함에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이후에는 안 의원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이준석 전 대표 고함도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식사 후에 좀 만나서 악수도 좀 하고 그랬나 좀 찾아봤더니 식사 후 식당에서 마주치지 않고 그냥 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의 악연 사실 뭐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출마했을 때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뭐 정당도 했었고 그렇게 좀 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많았는데 계속해서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뭐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가짜뉴스 유포했다고 하면서 이 뭐 제명 운동,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악연이 식당에서까지 본의 아니게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 마지막으로 나눠볼까요?
어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잠시 파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파행의 원인이기도 했던 박민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청문회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혹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박민 후보자가 문화일보에 재직 중이었던 2021년에 3개월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언론인도 들어가요. 근데 언론과 이런 기업 간의 관계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고 또 휴직을 하고 나서 이 고문을 맡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문을 맡은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제 휴직이 시작된 점도 확인이 되고 또 국민권익위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해명을 KBS 이사회 사장 면접 과정에서 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전화 통화로 상담을 받았다라고 또 말을 바꾼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박민 후보자가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던 겁니다. 위원들에 대한 청문위원들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제 파행이 됐던 것인데 박민 후보자 해명을 어제 보면요. 3개월간 1,500만 원 자문료 받은 거 청탁금지법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 채무 이행 등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또 논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입뉴스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의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306님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한 맺힌 LG팬입니다. 어제는 비록 졌지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LG 가자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KBS 공영방송 균형방송이기 때문에 LG나 KT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1차전 패배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 잠깐 봤는데 상당히 박빙의 승부였고 LG에게도 기회가 올 테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레니 크레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판마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판마기라고 하면 뭐가 연상되시나요? 혹시 어떤 곳에서 판으로 공간을 막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표현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판마기는 그 판에서의 마지막 승리 또는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일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입니다. 이를 판막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씨름대회에서 판마기로 우승해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또는 그는 멋있게 판막음을 장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판마기 하다, 판막음 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면 그 판에서의 마지막 승리 또는 마지막 승부를 가리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승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합을 판마기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든지 씨름판에서 판마금한 사람에게는 흔히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막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승부에 이겨서 그 판을 끝내다란 뜻인데요. 종료 직전에 터진 그의 슈팅은 그날의 경기를 판막은 정말 멋진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추위가 차츰 풀리고 있지만 절기 입동에 맞춰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고요. 서울 등 곳곳에는 첫 서리와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사이에는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추워지니까요. 큰 기온 변화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강릉, 제주 19도, 부산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 제주도와 서해 5도는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토요일에는 0도, 일요일 영하 1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며 점점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돌아와서 화합하면 총선에서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대규모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막판 교섭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어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또 코트도 꺼냈거든요. 네. 어젠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많이 기온이 떨어진다더니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 가을을 다 못 느끼고 누리지 못했는데 네. 겨울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형제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어떤 취지이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논란이 네. 뜨거운 주제잖아요. 그리고 오래 묵혀온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했다가 이런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 답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영구히 격려해야 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의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덧붙여서 법관들이 이제 집행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덧붙였지만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해서 지난달 30일에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 이 사형 집행이라는 아젠다를 어쩌면 이 총선 앞두고 조금 재점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읽혔고요. 특히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내에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된 모양새 그런 기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 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회적 합의 과정은 또 험난할 수 있겠죠. 네, 청취자분들도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 자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의견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조율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1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본격적인 시행이 이번 달이었어요. 그동안도 이루어지긴 했잖아요. 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게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고 오는 23일자로 계도 기간은 만료가 되면서 본격 시행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뒤엎어진 겁니다. 먼저 비닐봉투 사용인데요. 이 네.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장바구니라든가 생분해성 봉투 이런 대체 용품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거예요. 좀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가겠다. 또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은 무기한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종이빨대로 많이 대체가 됐지만 음료 맛이 떨어진다고 소비자들 원성이 있었고 네. 또 가격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또 비싸서
이 사장님들도 자영업자들도 그대로 또 불만이 있었고 양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요. 또 종이컵도 아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그컵 유리잔을 쓰게 되면 어쨌든 설거지할 세척 시설을 또 갖춰야 된다든가 인력을 따로 고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고요. 특히나 겨울이 되면서 붕어빵 가게들은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는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올 겨울부터 어묵 안 판다. 예. 떡볶이 집에서도 어묵 국물 안 준다. 이럴 때 이런 게 나왔거든요. 어묵 국물 생각하면은 종이컵에 항상 이렇게 떠서 먹게 되고 또 뭐 호떡 같은 경우에도 종이컵에 넣어주는 경우도 사실 많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부담은 또 줄어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연간 290억 개나 되는 국내 일회용 컵 감축은 힘들어지겠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은 1년이나 그동안 해왔잖아요. 계도 기간이지만. 근데 그 종료를 앞둔 직전에 지금 와서 이 규제를 번복하고 그래서 일회용품 정책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내년 총선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이든 간에 어쨌든 간 뭐 소상공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또 좋은 일이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계속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정책의 혼선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또 지원을 합니다. 다회용 컵이나 식기세척기 이런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대규모 사업체 식당이나 카페 프랜차이즈부터 먼저 시행하고 동네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좀 나중에 차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자칫 우리가 기후 변화 또 대응에 눈 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 군대에서는 초급 간부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급기야 해병대는 부사관 입소자가 확연히 줄어들어서 이번 기수는 14명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달에 포항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부사관 403기 후보생 수가 14명입니다. 근데 직전 기수 402기가 43명이었고 이게 해병대가 매년 5기수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5번 걸쳐서 부사관을 뽑거든요. 근데 직전 기수가 43명이었고 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입소했던 398기가 82명. 그러니까 지난해 요 시기쯤에 82명이 들어온 건데 작년 대비 22% 이상 줄어든 숫자입니다. 해병대 측에서는 훈련 중인 현역병 중에도 부사관으로 합류할 인원까지 더하게 되면 대폭 감소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생 자체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이번에 여기 해병대가 말하고 있는 일반 현역병 후보생이 모두 임관한다고 가정해도 올해가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럼 지난해보다 100명 이상 줄어든 숫자가 되는 겁니다. 네, 부사관의 경우 뭐 아시지만 군내 허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초급 간부로서 완전 장교하고 그 사이에서. 네. 그런 국방부로서는 최근에 이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이 초급 간부 부족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이고요. 또 군대 내부에서는 사실 이미 그런 걸 감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뭐 급여나 군 부대 내에서의 위치, 위상 이런 것도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게 있었잖아요. 사병들의 급여가 올라가면서 병장과 간부의 월급이 역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초급 간부들로서는 어떠한 거기를 굳이 부사관으로 갈 유인이 없거나 박탈감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부사관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일선 부대에서 분대장 역할은 보통 하사가 맡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이 없으니까 상병 병장이 또 분대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또 다른 해병대 하사가 말하기로는 이 인력 보충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한 명이 2개 보직을 또 겸직하는 일도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업무 과중에 쌓이는 거 있지만 개인도 힘들지만 또 군대에서 또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조현정 캐스터는 명예 해병인가요? 아유, 저 감히 저는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제 청취자들 앞에서 부대에 대해서 예비역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자, 뭐 DP나 또 신병이라고 하는 이런 또 군 관련 드라마를 보면 웹툰 드라마를 보면 또 더 자세히 많은 분들이 또 군 내부의 내용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군 생활도.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서점의 불모지 왜일까요? 전남 신안에 처음으로 책방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신안이면 그렇게 작은 규모의 지역도 아닐 텐데 서점이 없다는 것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규모도 규모지만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없으니까 이제 동네 서점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이 컸는데 그동안 일반 서적을 파는 서점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인근에 이제 뭐 시내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목포 정도 갈 때 볼 일이 생겼을 때 일부러 서점을 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그야말로 독서 궁핍 지역이었다라고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방이 문을 열게 되면서 처음에 딱 방문을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빳빳한 책장을 넘기면서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정말 이 감동. 어린 시절 읽었던 몇 권의 책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온라인에서도 뭐 구매한다고 하지만 그 책장 넘기면서 책 냄새 맡은 그 느낌. 서점 갔을 때 그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새겨지는 건데 일단 신안군이 이제 서점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센터 1층에 공공서점을 만들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신안군이 지원을 하고요. 또 이 소식에 출판사 4군데에서는 10,000권에 달하는 새 책을 기증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긴 뭐 도서관 역할도 겸하는데 주민들에게는 책을 3권까지 무료로 빌리게 해주는데 문을 연 첫날에만 빌려간 책이 100권이 넘었다고요. 그만큼 필요로 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거고. 네, 신안같이 서점이 없던 곳이 한 군데가 아니겠죠. 농어촌 지역 상당수는 대부분 이렇게 동네 서점이 없거나 한 곳뿐인 서점 소멸 위험 지역인데요.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울릉군, 청송군 지금 서점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곳이고요. 나머지 곳들도 뭐 서점이 딱 한 곳만 있는 곳들 이런 곳들도 3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도란도란 기옛말로 나누는 그거야말로 참 우리의 그 감동 또 추억 아니겠습니까? 네. 조현정 평론가는 방송 오면서 책을 들고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번에 4일 날이었죠. 부산에서 이준석, 이현주 토크 콘서트. 네. 근데 이준석, 이현주 두 분의 콘서트였는데 너무 그날 인유한 위원장이 오면서 네. 이현주 전 의원의 이 토크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조명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뭐 꼭 저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네. 어쨌든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떤 그때의 어떤 이벤트 내지는 어떤 일 벌어진 그 만남의 일, 상황, 벌어진 일 이런 것만 조명했는데 사실은 인효한 위원장이 초대받지 않을 손님이었죠. 네,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그러면 오시면 안 되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오셨으니까 그래도 예의상 또 경청하시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자리에 마련을 해드렸죠. 제일 앞자리로 그렇게 안내를 하셨다면서요. 네. 주최 측에서.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북받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소통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중심은 아니고요. 잘 경청하고 제가 그랬어요. 잘 경청하시고 혁신위원장이시니까 네. 보수의 혁신이라든가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거니까 그 듣고 가셔서 반영해 주시면 우린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듣고 가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주셨으면 했거든요. 우리가 토크하면서 정치 혁신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 안 주셨어요.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뭔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그날 네. 토크쇼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발표한 정치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좀 중심이 다를 텐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그 중심적인 과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진실이라든가 옳고 그름 그러니까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가 보는 인간적 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요. 신뢰 자본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돼 있는 거죠. 그래도 정치가 최소한 이게 리더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막 존경하거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대의민주제가 깨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국회가. 대통령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 지금 거의 그런 상황으로 와 있죠. 대한민국이. 네, 위기 상태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네. 그러면서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87년 체제의 산물이에요. 보수 정치. 그러니까 줄을 자꾸 세우는 거죠. 줄을 서서 그 보수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앵무새처럼 틀려도 맞다. 그러니까 틀렸는데도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맞는데도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이 안 나죠. 왜냐하면 진실이나 정의가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 있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정말 뭐 상대방 쪽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또는 이제 야당 쪽이 많이 와 있다. 또는 가족들이 막 적대적으로 뭐 화가 났으니까 적대적으로 항의하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한국 그 우리 민족의 어떤 네. 그 정서로 보자면 함께 아파하는 게 맞잖아요. 일단 그죠? 그런 게 사라진 거죠. 그게 이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합리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자,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또 함께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두 사람이 신당도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죠. 네, 뭐 전혀 그 얘기가 없이 진행되는 건 아닌데 다만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둘 다 바른미래당을 겪어봤잖아요.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아주 우리도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 구성원들 내부에서 이렇게 막 그 아주 싸우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정말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당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뜻을 같이 하죠. 지금 뭐 정치 혁신이라든가 보수의 혁신 방향 또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간다. 뭐 토크에서 계속 맞추고 있지만 토크를 하면서 서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당을 한다면 예전부터 저는 제3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할 거예요, 신당에서? 그래서 신당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우리가 정말 그냥 연대나 어떤 공감대 수준을 넘어서서 당을 같이 할 거냐, 이 결정은 각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당장 뭐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상태의 국민의힘으로는 어렵다.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 현 상태의 국민의힘은. 네. 그래서 공통된 생각이죠. 여쭤보는 게 신당을 장당한다. 신당이 이제 창당된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함께하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있을 테고 양양자, 금태섭 또 다른 또 인물들 심지어는 뭐 비명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함께하는 데 있어서 소속도 소속이겠지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함께 하고 말고에. 일단 어떤 중심적 가치? 제일 뭐 모든 게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 가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인식 이런 건 최소한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당을 하면 뭐 이렇게 스펙트럼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큰 틀에서 뭔가를 해나갈 때 비슷한 점들은 있어야 된다. 너무 중구난방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생각은 뭐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 꼭 같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스펙트럼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실망했던 게 경제관이 조금 비현실적이다. 좀 반시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 정책을 그대로 실현했을 때 그죠? 어떤 노동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실현됐을 때 부동산도 그렇고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을 무시하고 이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정책이.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만 추구하거나 현실만 자꾸 얘기하면서 너무나 냉혹한 어떤 경제가 되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조금 비슷한 방향성 갖고는 있어야죠. 비명과 함께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어떤 누구든 아까 말씀드린 정치 혁신과 그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2023년인데 계속 아까처럼 87년 체제나 이런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정치가 오히려 경제라든가 다른 문화예술 민간 분야의 발목을 잡는 이 상황 극단적인 진영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의견의 일치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로 간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날 따르라 막 이렇게 되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배려를 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서로 공감하는 또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지금 두 당이 사실은 무슨 큰 가치의 공동체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사실은 공통된 공동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김포 서울 편입건만 해도 이게 보수의 가치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상대의 얘기를 존중하고 그다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들이 돼야 된다.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개는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보라고 하면 대개는 거의 한 70-80%가요. 어떤 공감대나 이런 합리적 결론들에 다다를 정도로 이제는 상당히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똑똑하세요. 민도가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북관계. 이상적으로 막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같은 민족 막 얼싸안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냉철하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게 이제 당근과 채찍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무조건 당근, 무조건 막 채찍 이런 식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면 대화를 하기가 힘들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정치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 편 하면 무조건 그 말이 맞아. 바이든 날리면 하는데도 무조건 그 말이 맞아. 이태원 참사에 같이 함께 슬퍼해야지 해도 저 사람들 지금 야당이 많이 와 있으니까 안 돼. 같이 슬퍼하면 안 돼. 이런 식의 태도, 편협한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칠성시장도 가고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대구 의원이 또 힘이 난다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뭐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구를 집중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방문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이른바 이제 핵심 지지 기반 다지기일 수 있는데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보면서 그냥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병 주고 약 주고. 네. 병은 뭐고 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박 대통령 막 만나서 막 손 잡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하시기 전에 뭐 사실은 공식적으로야 예우를 하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눈에 띄게 이렇게 하실 때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보수의 민심, 특히 밑바닥 민심,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과거의 보수를 괴멸시키고 적폐청산에 앞장서신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뭔가 그 콤플렉스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니냐.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아주 정정당당하게 사실 좀 과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경제 공동체. 아니 남하고 최순실이라는 분하고 경제 공동체 약간 의아하잖아요. 그죠? 뭐 부부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뇌물을 받지 않았어도 그분이 받았으면 경제 공동체니까 그 법리에 의해서 같이 책임을 진다. 이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수십 년의 구형을 받았는데 잘못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이게 법리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든지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이때 분위기에 너무 휩싸여서 약간 너무 오버한 게 있었다라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와닿겠죠. 지지층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상당수 지지자들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이분을 과거에 지지하셨던 분들의 그럼 왜 지지했을까? 이분이 상당히 어쨌든 원칙적이고 굉장히 결연하고 나름 기회가 있으셨어요. 정치인으로서. 그죠? 예, 물론 노선은 서로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좀 그래도 원칙과 기계 이런 게 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과연 그 옛날의 그 대통령의 모습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런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게 좋지만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혁신위에서 뭐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당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만나는 거가 자꾸 반복만 되면 그것은 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거기에 흐르는 본질 있잖아요. 달라진 콘텐츠. 그렇죠. 그것을 보일 때 굳이 안 만나도 사람들은 인정을 이제는 그 정도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부산 지역도 이제 연고가 있으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민생 소통 행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여기 참석한 택시 운전사가 뭐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이런 보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급조한 소통 행보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거는 사실 그전 정권에서도 많이 보였었고,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에요. 국민들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랬겠구나. 이제 다 도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쇼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요. 자칫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건데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진정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생이 너무너무 어려운 특히 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만남보다는
실제로 뭐가 세세하게 필요한가를 좀 살피고 대통령이 직접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정말 진정성 있게 그동안 현장에서 뛰어오신 분들을 어떤 권한을 주면서 일을 맡기고 하는,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산 경남이나 이런 PK 같은 경우도요. 예전처럼 그렇게 무조건 국민의힘 이렇지 않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죠? 상당히 이제 팽팽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그리고 중도층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결국 뭐냐 하면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텃밭이니까 아까 대구 얘기 있었지만 시장 간다고 되는, 시장에는 물론 보수적 성향이 많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구도 이렇게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이제 그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네, 그런 데를 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저도 얘기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우리 톡 콘서트 할 때 거의 3분의 2, 반 이상이 굉장히 젊은 분들, 최소한 한 30, 40대 이하가 많이 오셨는데 네. 그분들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막 비판하는 거를 같이 듣고 공감하고 또 건의도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과 달라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의해서 세상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아하.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기관지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장악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프레임에 의해서 모든 게 흘러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도 없고 세상에 강제로 되는 것도 없고 민심은 물 흐르듯이 간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정치해야 되고 민심에 따라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심의 강이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진정성이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신당을 한다라고 네. 하면 이 어떤 의미 있는 뭔가 역사에서 의미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럴 거면 신당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무소속 연대나 이런 거 해도 되죠. 각자가 그냥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하자. 서로가 이렇게 그 의기투합해서 이걸 다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힘든 걸 해가지고 의미 없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우리 역사에 또 보수의 역사 또는 우리 정치의 역사에 의미 있는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래서 우리의 당선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설사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그걸 하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네.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부산 토크 콘서트장으로도 찾아왔었고 또 홍준표 시장도 만났다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는 이제 코리안 젠틀맨, 진정한 애국자다. 당연히 이런 광폭 행보라면 이현주 의원도 이뇨한 위원장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이 왔습니까? 저는 안 왔어요. 네, 이 정도 건물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 보죠.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특히 이제 좀 쓴소리를 하는 분들일 네. 텐데 이뇨한 위원장의 이런 강폭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만나는 것보단 만나는 게 좋죠.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약속이 안 된 것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광폭 행보를 하는데 뭐라고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네. 다만 이게 그냥 광폭 행보만 하면 이게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광폭 행보는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좀 지켜보다가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요. 뭐야? 이런 거죠. 이용하는 거야 우리를. 그죠? 이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야. 저는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보면 이렇게 그 권력이 센 사람들 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정치인들 아니면 이제 저도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지만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고요. 그리고 상대를 되게 배려하지 않고 상대 입장을 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장면을 연출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그래서 뭐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예요? 그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굉장히 그것은 불쾌한 일이고 굉장히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좋은데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셔야 이것이 평가를 받는 것이지. 잠깐만 그 진정성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인현 위원장이 어떻게 행동할 때 이게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요.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혁신 과제 가장 큰 건 뭐냐? 지난 보궐선거 때 뭐가 가장 문제였냐? 대통령이었잖아요. 아하. 그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과 이 당의 관계에서 이런 수직적 관계 이거를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안 바뀌었을 때 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바뀌라고 자꾸 얘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정 안 되면 선도 긋고 탈당도 하라고 한다든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 왜냐하면 당이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지 않잖아요.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는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떤 아까 제가 보수 정치 청산 87년 체제 청산도 말씀드렸지만 당들이 말이죠. 그냥 계속 대통령 선거 때 어떤 누구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왁 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없고 추락하거나 탄핵되거나 하면 당이 완전히 몰락하고 홍지박산이 나죠. 네, 이게 반복되는 게 지금 한국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뭘 믿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냐. 도대체 어떻게 대의기간이라고 하겠냐. 그래서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하시고 또는 당이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정 안 되면 대통령하고 선을 그으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보면 첫째 뭐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당대표하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못 하는데. 그죠? 그리고 제가 정말 그 말씀 이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토크 콘서트 할 때. 이태원 참사 때 왜 본인은 개인 자격으로 왜 왔냐. 혁신위원장인데.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오셔서 당을 대표해서 아니면 김기현 대표하고 같이 오시던가 해서 추도사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오시라고 그게 옳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요청했었어야죠. 안 하셨잖아요. 이 발언은 보도가 됐어요. 네. 예, 이 발언은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안 하셨잖아. 근데 뭘 혁신한다는?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이런 거는요 정말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옛날부터. 근데 결국 안 줄여졌어요. 왜 안 줄여지냐?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안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는 혁신위원장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 의원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라는 이야기는 인 위원장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친윤 중진 의원들 영남권 중진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사랑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사랑을 해요. 네, 여하튼간에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인 화답은 없습니다.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그건 당을 위한다면 이렇게 나와야지.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관이죠. 그죠? 이것은 정말 우리 정치의 폐해를 바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사랑하나요? 국회라는 것은
일단 어쨌든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여당이라도 근본적으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우린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자체도 틀린 건의와 어떻든 간에 그 취지 자체는 맞는 얘기지만 이게 권고안이었어요. 혁신이 혁신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혁신위의 혁신안으로 채택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권고안으로 그냥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위의 공식 혁신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냥 권고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 이 얘기를 실현처는 하나 안 하는데 다 콧방귀 끼고 있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자, 윤핵관이라고 불출마 얘기했는데 이 출마에서 제일 중요한 공천과 이런 것들인데 인재 영입. 그런데 이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던 윤핵관 핵심이 그대로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오셨잖아요. 이걸 보고 국민들이 과연 진위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아니면 대표적으로 한두 명 그냥 정말 나중에 어떤 약속을 하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한두 명 그냥 이렇게 다선 의원 불출마하도록 하고 네. 결국에는 이 어떤 반대편 손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한쪽 손에서는 불출마가 일어나고 반대편 손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근데 국민들이 이제 다 깨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비밀이 없거든요. 다 보도되잖아요. 다 어디선가 나오고 다 흘리고 다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옛날같이 그렇지 않죠. 끝으로 워낙 부산 콘서트가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시선을 또 길을 붙들었던 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좀 과한 이야기 아니냐에 나오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환자는 부산에 있다.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그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또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뭐 결별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부산은 누구죠? 부산 콘서트에서. 네. 아니 그런데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고요.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다 아실 테고. 글쎄요, 뭐 그것은 본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네. 뭐 결국은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자 뭔가 저도 당장 그래요. 이게 지금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없지 않냐. 겉으로는 뭔가 막 시끌벅적한데 실제로 실천된 게 뭐가 있으며 아까 인재영입 위원장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 회전문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사랑한다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엄청나게 뭔가 뭉게뭉게 하는데 그 안개가 싹 거치고 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정말 이 정치와 이 보수 정당과 이런 상황들이 혁신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정치가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정치가 경제와 민간의 모든 역동성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든 간에 뭔가 해야 된다. 그게 뭐 신당이든 뭐 무소속을 나가서 정말 싸우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런 행보를 어떤 토크든 방송이든 막 하면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른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김길수
체포건입니다. 신출귀몰했다. 정말 뭐 기문둔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에 달아난 김길수가 도주 사흘째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도주한 지 63시간 만이었는데요. 일단 체포 정황 어떻게 잡은 겁니까? 예. 물론 잘 아시다시피 4일 오전 6시 20분에 도주를 했고요. 뭐 의정부라든가 양주라든가 서울 시내 뭐 여러 그 전철역을 오가면서 네. 도주 행각을 하다가 6일 밤 9시 반쯤에 검거가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두 수. 그러니까 김길수는 한 수를 내다봤고 경찰은 두 수를 내다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지인이자 뭐 연인으로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김길수가 도움 요청을 해서 택시비를 내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한테 이제 다시 연락할 거라고 하는 거를 김길수는 한 수 넘겨짚은 거죠. 한 번 연락했는 안 할 거라고 경찰이 느슨하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거를 잡은 경찰들은 한 수 더 본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모르니까 주변을 감시하면서 있자라고 했는데 마침 그 여성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김길수가 공중전화로. 그렇죠. 휴대폰이 아닙니다. 공중전화로 오니까 아시다시피 공중전화에는 다 고유 번호가 있고 위치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바로 형사기동대가 출동해서 거기 빠져나오는 이동하려고 하는 김길수를 격투 끝에 잡았습니다. 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체포가 된 거죠. 의정부에서 근거가 됐는데 우리가 뭐 영화 보면은 누가 이제 범죄자가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 이게 뭐 몇 초 안에 끊으면 그 지역을 파악하기 힘들고 또 파악을 했더라도 그 지역까지 쫓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범죄자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마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에는 안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공중전화에서 핸드폰으로 전 발신을 했기 때문에 발신한 쪽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발신한 쪽이 이동한 게 아니죠. 이동통신이 아니죠. 고정통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 그 수사진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김길수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를 추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찰의 추정은 사실 오래된 경험과 추정 노하우가 있어서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생각하실 때 만약에 휴대폰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했다고 하면 저기 진행자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아하. 이게 또 배상훈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자세한 내용 몰랐던 사실까지도 알게 되네요. 자, 그런데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이제 도주를 한 뒤에 여기서 이제 도주를 했습니다. 의정부, 양주, 서울 고속터미널을 거쳐서 다시 의정부로 돌아갔는데 왜 이 동선으로 배회를 했던 걸까요? 다른 지역으로 뭐 지방으로 저 멀리 뭐 남쪽으로 한다든지 좀 거리를 멀리 잡으면은 더 경찰이 찾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변에서 근처에만 머물렀던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강도의 범죄 수익이 될 수 있는 게 한 7억 4, 5천 되는데 그중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행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길수가 가지고 어딘가에 은닉해 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러니까 특수강도 범죄 내용입니다. 전세금을 받았다 그랬죠? 아니요. 그 전세금은 아니고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전 사기를 하다가 특수강도로 된 거거든요. 그 환전 사기의 범죄 수익이 7억 5천이었고 그중에 10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환수를 했는데 그게 행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혹시라도 지하철 무인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지하철로만 도로 댕긴 이유가 혹시 그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MBC에서 보도한 내용은 한 10일쯤에 이제 며칠 뒤죠. 중에 본인이 명의로 된 집, 빌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세 잔금을 지불하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게 한 1억 9천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배회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두 가지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도피 자금 내지 아니면은 뭐 밀항인밀항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서울 내를 계속 배회한 것이 아닐까. 물론 여기서는 5일, 4일이나 5일이나 6일의 행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정은 좀 확신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도주하는 사람이 경황이 없을 텐데 돈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뭐 보통 상황은 아닌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일단은 63시간을 도주를 했습니다. 3일 만에 붙잡은 건데 검거 속도로 보면 이걸 빨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검거의 주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72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72시간이 중요하면은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는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용자가 도주한 시간부터 72시간까지의 그 검거라든가 이 주 관할은 교도관입니다.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들이 비상을 걸고 소집해갖고 교도관한테 일종의 사법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길 가는 사람한테도 신문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시간 이후는 주도권이 경찰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63시간이라고 하면은 빨랐다는 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데 잡은 건 또 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협조자인 경찰이 잡은 건데 지금 주체인 교도관, 교도소, 교정당국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입장에서는 매우 늦은 거고 이거를 인계받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빨리 잡은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신창호는 900일이 넘었고요. 다른 여러 도주범들은 사실은 일주일, 열흘, 한 달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좀 판단 여지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신창훈하고 비교하니까 머리가 확 깨네요. 네. 자, 김길수는 잡힌 이후에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다. 조력자도 없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숟가락 손잡이죠. 삼켜서 병원으로 갔다면 이건 상당히 용의주도한 계획 아닐까요? 맞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된 이유가 외부 병원 출장을 나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있다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속이 되면서 서울구치소로 가는데 바로 거기서 병원으로 입원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시경 수술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배 프로파일러께서도 궁금하실 텐데 아니 그러면 병원에서 왜 관리가 정상에 허술했을까? 7층짜리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7층 건물에 입원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의 행적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도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개호 근무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법무부 0으로 돼 있는데 사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잘 법무부에서. 문제는 그럼 이 개호라고 하는 게 수갑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풀고 화장실 데려갈 땐 뭐하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켰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입원할 때는 한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 화장실에 갈 때는 그걸 풀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화장실에 한 손을 다시 결박한 상태에서 용변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공개를 하지 않기는 정확치 않은데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전혀 안 지켜진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갔으니까 갔나 보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없으니까 부랴부랴 교도관들이 7층을 다 두진 거예요. 근데 7층을 다 두지는 동안 김길수는 이미 택시 타고 도망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비상연락망으로 교도관들을 소집했을 때는 이미 서울 중간쯤에 있었고.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는다. 네. 말하자면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 소집과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 이 부분에 대한 교도관들의 전문성은 사실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즉 말하자면 이 교도관들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인력 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확인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발표한 건 그 부분입니다. 이 교정당국이 이제 법무부이기 때문에 장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건 발생하고 난 뒤에 1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에 알렸다. 이 미흡한 대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교정 당국이 궁금한 게 전문 호송 인력이라든지 또는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탈주범을 잡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실제로 존재합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호송은 예전에 경찰이 했었습니다.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그걸 손을 놔버렸죠. 그리고 경비교도대라는 의무병력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미 없습니다. 그럼 교도관이 이걸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위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수색하는 건 또 검찰에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나 교정 당국에서 이걸 영역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지금은 부재해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 장관인 한동훈 장관께서 이분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일단 이제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달아났던 김길수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 겁니다. 본인은 탈주를 계획하지 않았다. 조력자도 없다. 일단 근데 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벌이 더 가중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냥 구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주죄가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재판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이죠. 예. 재판이 아니라 도주한 것에 대해서 일단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자, 이 현상금이 걸렸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현상금을 받는 민간인은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검거한 경찰은 참 대단합니다. 3명이 달려들어서 이제 한순간에 제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밀착이 해서 동선을 잘 파악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경찰분은 어떻게 포상이나 보상을 받게 됩니까? 일단 지금 두 분 다 특진인 했습니다. 경사에서 경위로. 세 사람이잖아요. 이제 특진은 두 분이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짜고 하는 거 짜갖고 그걸 기획을 했던 분인 거고요. 예. 한 분 또 여경분이십니다. 경위로 올라가신 분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여경도 이런 거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색안겹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이 현상금은 어떻게 되느냐? 현상금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그걸 받으면 안 되니까.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걸까요?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범죄 사건 사고 현장까지 자세히 분석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옷도 두툼하게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